홍소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그다음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인사 아까 했지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젠더 문제랄까, 뭐 여성 홀대, 뭐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이었나요? 또 기사도 좀 있었고, 하여튼 그런 국면이 지나자마자 바로 이어진 인사에서는 교육부 총리,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쭉 이어가면서 4명 연속 여성을 임명했어요. 하여튼 앞에 상황도 있고 뒤에 상황도 있고 또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무적 판단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자분의 질문 하나에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고, 그 이전에 사실 야당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된 상황이다.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됐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성 장관 비율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30%에 가깝게 높아진다는 상황인데, 저는 안배라는 것은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할당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0%는 무조건 채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성 장관 30%는 무조건 합시다라는 걸 추진했고, 그 와중에 어떤 끼워 맞춰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긴 보겠지만 그 선순위에 있는 것이 할당이라든지 당사자성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 하는 인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유은혜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노동운동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 어떤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있냐, 그리고 내지는 국토와 교통에 어떤 정책적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셌거든요. 저는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남성 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좋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다만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전문성이나 능력 이전의 할당이나 당사자성이라는 것을 우선시해서 고려하다 보면은 약간은 전문성과 능력 측면에서 떨어지는 인사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안배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제일 후순위로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것의 효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당사자성 정치라는 것을 제가 저번 한 달 전에도 여기 와서 말했지만 어떤 감동과 효용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년 비서관이 제 또래의 어떤 청년 비서관이 됐다고 해서 저는 어떤 청년적인 감동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효용성이 큰 방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홍 대변인은. 네, 굉장히 4명의 후보자, 특히 인선된 장관도 아니고 후보자를 지금 발탁하고 많은 부분을 이제 과감한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작 4명입니다. 차관급에는 아직도 여성이 2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아까 좀 전에 이제 임승호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할당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할당제까지는 아니어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구조적 성차별에 의한 이 여성들의 어떤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관급 같은 경우에도 30몇 명 가운데 2명만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비서관이나 또 다른 공직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떤지 저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몇 명 뽑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아까 이제 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성, 전문성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이분은 기본적인 소양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막말을 심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바이오와 제약 분야에서 이 소송 전문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을 등용했다고 해서 뭔가 여성 인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그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는데, 앞서 임 대변인 말씀하신 할당은 안 된다. 근데 또 하나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그랬는데 할당 목표를 정하고 글로 적극적으로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 차별은 해소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수내각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뭐 글쎄요. 이걸 통해서 사실 저는 지방의회라든지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단위에서 할당이나 안배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검토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집단에서 이런 장관 차관 집단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떤 양성평등을 위해서 남성을 이렇게 남성 장관급, 남성 차관급을 몇 명 배치한다고 해서 그게 저의 어떤 남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장관 안 할 거면 이득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네. 차라리 오히려 기회의 장이 많이 열린 직종의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검토해 볼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소위 장차관급에서 당사자성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효용을 누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민주당에서는 효용이요? 저는 민주당의 네. 태도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게 그럼 이렇게 좀 네. 질문해보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애인 할당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 그분이 장애인 정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것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부처의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행정적인 능력에서 어떤 우월성을 담보할 물론 수 이제 있죠. 뭐 장관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밑에 당연히 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공감력은 충분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할당제의 의미는 결국 당사자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소수나 마이너리티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전제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다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소수,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인구가 장애인 인구만큼 많습니다. 실제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할당제가 정말로 효과가 없는지 혹은 있는지는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좀 비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어떤 비판을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니, 이게 내부에서 뭐 어떤 저 대변인 그냥 대통령 비판이 대변인- 나오니까 그런 아, 비판들을 네, 수용한 네.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통과가 되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30%에 가까운 28% 정도가 네, 된다고 장관은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상황에서 네. 비판만 하는 것은 저는 다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당사자성이나 할당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 적거든요. 여성이 한 명인가 그렇잖아요. 왜 민주당 내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나요? 당사자성과 할당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 비대위에서 동수로 하고 소수자를 고려한 그런 할당제는 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어떤 기득권 정치인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인들이 어떤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표현하는 소수자들에게 할당을 하는 정책을 충분히 당내에서 네. 먼저 시행해 볼 수 네. 있을 것 또 같은데. 하나는 잠깐만요. 네. 이 얘기도 포함해서 제가 임 대변인 편이 돼서 여쭤볼게요. 또 하나는 네. 17명 후보 중에 광역 단체장 우리가 5명이야 4명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유력한 곳에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호남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면 네. 호남의 후보가 있냐. 지금 민주당에 나오신 분은 경북에 나오셨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약간 이건 저 안 될 때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네. 포함해서 한번 근데 뭐 설명해 저는 주시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그렇게 등용을 하면 뭐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인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소위 말하면 이제 리더 그룹에 불과합니다. 네. 좀 비교를 하자면 민주당의 어떤 리더,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전체 출마자의 30%를 여성으로 이제 후보를 만들기로 했고요. 실제로 그걸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단체장 하나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무원으로 치면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 심지어 7급, 5급, 9급까지도 이런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성차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이제 민주당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민주당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광역단체장 2분 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런 기초의원 단위로 가면 여성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근데 구조적 당의 성차별이 정책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쵸, 네. 뭐 이 전체적인 비율이라는 측면에서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만 네. 저희 당원 당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지방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여성 가산점은 여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당사자성이나 할당제를 굉장히 중시하니까 전체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네. 정부 하에서 30%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도 고위급이나 장관 차관 단위의 여성들이 있어야 뭔가 좀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논리였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먼저 시험을 하라는 겁니다. 비대위에서도 또 광역단체장 후보에서도 적극적으로 할당과 당사자성을 취함으로써 어떤 본인들이 말하는 그런 일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저희는 그게 낙수 좀 효과라고 모순이라고 보진 봅니다. 않고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저희는 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노력은 사실 기준이 있어야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런 기준조차 없다는 게 저는 아쉬운 부분인 거죠. 네. 네, 하여튼 우리 정치권에서 좋은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인재가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인데 또 논란이 되는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윤재순 씨네요. 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논란인데요. 일단 공격하는 입장이 되실 것 같으니까 네, 홍 대변인부터 말씀을 주시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아, 않아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대변인 저는 익숙해져야 정책적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항상 이럴 때마다 좀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만 사실 윤재순 대통령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네. 정말 수준 낮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뭐 직원에게 뭐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혹은 뭐 볼에 뽀뽀를 한다던가 정말 아이고. 성희롱과 성추행 정황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되묻고 싶은 게 아마 이 평화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직장에는 내규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규에도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그 기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실에 있는 그 어떤 대통령을 모시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도 굉장히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윤재순 비서관의 딸이 이제 대선 캠프에서 회계직도 맡았고 인수위에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26일에 국민일보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알아본 바 이제 25일까지 그 윤재순 비서관의 딸이 관계자 출근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언론이 취재 들어가기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였죠. 네. 네. 근데 좀 궁금한 건 전 이런 지점입니다. 이제 법률비서관 관계자께서 이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이제 다시 반박을 하셨는데 그럼 일한 걸 본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유령인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사람의 인사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인사 기록이 없는데 그걸 목격했다면 유령이 아니라면 뭔가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사 기록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약간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 대변인께 이 문제 여쭤보면서 하나 얹혀서 여쭤보면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민주당이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날아간 형국이잖아요. 뭐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의 한두 명의 관계자들은 좀 집에 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또다시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얘기가 되네요. 전 뭐 대통령실 출근 문제는 사실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했지만 대통령실 입장은 근무한 적도 없었고 네. 근무할 예정도 없다라고 한 상황이기 이건 때문에 완전히 사실관계에서의 다툼이네요. 뭐 인사 기록 보면은 당연히 드러날 문제를 거짓말까지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목격자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분의 어떤 구체적 진술은 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팩트 체크가 빨리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이전에 어떤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전히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떤 뭐 비서관 정도의 직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하고 소명했다라는 어떤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으로 인해서 물론 능력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국정의 동력 자체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고 한덕수 총리와의 어떤 인준과 연계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정무적 판단 차원에서 소위 한동훈 장관, 한덕수 총리가 연계되고 또 다른 것들이 어떤 정무적으로 연계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네.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에서 거의 자멸하는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허용해 주는 것이 타협,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타협을 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뭐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내주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윤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네. 입장을 갖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한마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임 대변인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사실 국민의힘 청년분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저는 뭐 부탁드리고 청년 싶습니다. 최고위원 네. 같은 경우에는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냈고 윤비서관에 대해서도 많은 다른 이견을 낸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견을 냈다고 끝은 아니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실에 반영이 돼야 됐겠지만 이견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그 근무연으로 측근들을 이제 대통령실에 모아놓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렇게 뭐죠 스크린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된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크린 기능이라고 하면 인사검증 인사검증도 관련 문제일까요? 그렇고, 네, 아니 저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문제도 그렇고, 인사정보관리 대통령실 안에서 이렇게 대검 출신들이 많고 이러면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크게 비판이 들어오는 게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인데 저는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기존의 민정수석실이나 비서실의 위주로 어떤 내밀한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검증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보다 조금 더 밖에 있는 영역에 두는 것이고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단장 같은 경우에도 정보관리 단장 같은 경우에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결과 보고만 받고 차이니스 월이라고 해서 정보의 어떤 교류를 완전 차단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내부에서만 지금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이것이 향후에 어떤 수사첩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여기 더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고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되면 인사검증사로 다 파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걸 둠으로써 더 투명하게 통상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혹시 황 대변인 네, 뭐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그 한동훈 장관께서 그 모든 것의 책임자라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논란이 되어 왔었고 이번 인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안을 이제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려고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 권한을 다 달라라는 메시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소통령 등극의 어떤 레드카펫이 깔리는 거냐 이런 의료들도 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제 법무부가 이제 인사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가? 뭐 여러 시스템을 떠나서 그것부터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 아주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다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삼권 분립을 흔드는 좀 근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좀 사법부가 이제 좀 사람들을 속아내겠다. 혹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검찰공학으로 가는 좀 어떤 방향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네,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아쉽지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정수석실에서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인사 검증한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수사로 오지 못하게 벽을 세우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인사검증 법무부가 하지 말고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되면 그럼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 인사혁신처에서 하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한동훈 장관이니까 싫다 이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네.
뭐 조직이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인가가 문제인 것이냐인데 지금 인사혁신처로 옮기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니까 싫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성 할당제는 글로벌 트렌드라면서요.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셔놓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FBI를 통해서 지금 이런 체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셔야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혁신처에서 못하는 이유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냥 싫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걸 떠나서 사실은 이걸 왜 법무부가 해야 하는가라는 그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사람이 거죠. 아니라 네. 부서의 문제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두 분 감사한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짧게 한 20초씩 이번 지방선거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나 뭐 요청이 있다면 누구부터 할까요? 임 대변인부터. 네. 뭐 저는 정책과 비전을 보고 뽑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선거인데 대선 이후에 약 2개월간 양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PPAT라는 공직 자격 시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그런 일련의 지방선거 개혁 과정을 했고요. 민주당은 검수완박 그리고 이후에 어떤 성비 사건들만 이어졌다라는 점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똑같이 30초 동안요. 네, 그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뭐 물론 이제 TV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수막이라던가 정말 지역에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유세하는 후보들이 누군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꾼들이 민주당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2천여 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2천여 명이 넘는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뛰어든 만큼 지역에서 정말로 파란색 옷을 입고 열심히 뛰는 후보들을 정말 잘 관찰해 주시면 네. 크게 마음이 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의 토론자들 지금까지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